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두 분 패널 나와주셨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황사 굉장히 심했죠?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올해 들어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고비 사막에서 출발한 이 바람 자체가 이제 지금 북서풍을 타고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오전에도 날씨도 얼마나 또 변덕스러웠습니까? 네, 비도 막 내렸다가 우박도 쏟아지기도 하고. 근데 하루 종일 좀 답답했던 이 또 황사 미세먼지였는데 시사야 오니까 너무 또 기분이 또 확 개이는 기분이 또 이렇게 좋아지네요. 김민하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이런 표정으로 지금 웃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진심입니다. 고비 사막이 나오더라니. 네. 고비인 줄 알았죠.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전화위복의 느낌도 있다.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그 덕분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좀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언제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가 생각나던데. 야, 역시 고품격이십니다. 겨우 마스크 생각 정도로는 품격하면 시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못 따라와요 다른 방송에. 네. 자, 오늘 인사청문회 정국 이것도 좀 약간 황사가 지금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잖아요. 네. 이번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장관을 어떻게 잘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총평부터 일단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인사청문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물론 이제 아쉽죠. 더 반듯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또 장관이 되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뭔가를 많이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청문회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도덕성은 따로 좀 더 기준을 철저하게 하고 전문성과 얼마만큼의 부처를 또 국정 운영 리더십과 맞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아마 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다리가 좀 풀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사회 학자나 관료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자기 관리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기의 어떤 그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잘 안 나간 사람들로 좀 많이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는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 어떤 사회 지도층의 위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배만 불리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이 양당의 정쟁 속에서 사실은 좀 불려진 의혹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문회의 어떤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하고 정권을 놓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그걸 이제 좀 청문회 제도 변화를 시켜가지고 개인과 관련된 의혹은 따로 다루려면 야당에 또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전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 제도를 설계하는데 상당한 또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에 합의하고 또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치권이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이번에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 보니까 후보자가 제출할 자료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달라고 다 얘기하는 거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안 준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참에 법도 같이 손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청문회 제도를 보면서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김강웅 전 서울대 교수가 맞습니다. 이제 인사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미리부터 좀 인재를 육성하고 발탁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이념적으로 더 맞는 사람, 물론 그런 인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이 공무원 초임 시절부터 정말 역량이 있고 그런 사람들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런 리더십과 윤리 교육을 할 수도 있죠. 자, 공무원이 됐으면 저보다 앞에 차관이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몸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내 스스로의 경력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관리도 어떻게 하라. 이런 교육을 계속 좀 꾸준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 그러니까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찌 보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증 과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실은 했으니까요. 인사청문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데 그런데도 여러 의혹 제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딸 가족의 라인 펀트 연루 의혹 이걸 많이 야당에서는 뭐 부각을 좀 하더라고요.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일단 김부겸 후보자가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이니까 네.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이제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인정하고 네. 그건 또 뭐 잘못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몸을 바짝 낮추고 인정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약간 대구 사나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막 길게 설명하고 뭐 그때 네.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긴 말 없이 그냥 잘못했다 그냥 끊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또 자기가 항변하고 싶은 모습에 대해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또 어필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무슨 뭐 변명하고 말이 길고 뭐 결국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 그런 모습만 많이 봤는데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라인 펀드 의혹과 관련돼서는 네. 이게 어쨌든 간에 특수한 어떤 형태의 펀드였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김부겸 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걸 뭐 시도했다라든지 그런 배경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아마 이게 청문회 동안 확인은 안 된 것이고 지금도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나고도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깔끔하게 해소가 안 돼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얘기에 배롱찬 소장 동의하세요?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검증이 된 셈이죠. 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도 청문회를 또 거쳤기도 했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도덕성일 거예요. 자신의 도덕성과 견주어 볼 때 얼마만큼 흠결이 있느냐. 그런데 몇 차례 이제 체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인과 뭐 사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제때 뭐 세금 납부를 못했다든지 이런 이제 체납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글쎄 뭐 이제 다른 은닉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세금을 제때 못 낸 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근데 그 외에 가만히 관련된 개인 신상을 따져보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선다면 더 중요한 건 이제 리더십일 테고 부처를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 능력이겠죠. 그걸 갖추고 있는지.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는 대구 남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고향은 경북 상주예요. 예, 경북 상주인데 네네. 이 상주가 또 곶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달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곶감의 어떤 부위는 또 씁쓸할 때 입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완급 조절을 잘해내느냐. 사실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에 사실 청문회는 더 초점이 맞춰졌어야겠죠. 근데 이거 뭐 격가지 같은 얘기지만 세금 체납하고 뭐 자동차 압류되고 이런 경우가 이번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 관리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봤더니 특히 이제 정치판에 일찌감치 이제 몸담은 분들은 네. 이렇게 재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재산이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들은
재산 사항을 보면 국회의원 등록할 때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없어요. 예, 그런 정치인이 있죠.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냥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가족들을 보면 상당히 좀 상황이 또 괜찮기도 하고 이번에 또 라인펀드 의혹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잘 살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현장 정치에 뛰어들어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착복한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마땅히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 체납되지 않고 잘 관리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 얼마만큼 잘 보좌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이 역할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김인하 평론가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출신이기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임기 말이기도 하니 정치인 출신 총리 임명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선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당 출신의 총리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우리 뭐 그게 헌법이나 현행 법령에 이제 위반되는 사안도 아니고 첫째로 물론 이제 무조건 법에 맞으면 다 뭐 긍정적인 것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두 번째로 오히려 뭐 그런 정치인 출신의 총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임기 말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의 중심을 잡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사실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편향된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뭐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든 아니든 걱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걱정을 하려면. 그리고 이 정권에 이제 좀 고위직을 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중립적이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그렇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정치인 출신 총리여서 그동안 뭐 표상적이었던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사례를 꼽으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리고 논란도 많았지만 야당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그런 어떤 총리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야당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처지를 부각시키려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우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건 사실 그쪽이 아니겠죠. 오히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되면은 TK 대구경북 출신이거지.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렵다. 예,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정치 편향이 있거나 선거 중립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대구 경북 출신이면 그만큼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인데 대선 때 아무래도 TK 민심이 좀 이탈해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뭐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인사청문회 아무래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본회의 표결도 그렇죠. 해야 되고. 네네. 국민의힘은 사실 그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통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 심리적인 기준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봐야 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총리의 경우에는 인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역대 우리가 국회에서의 관련된 국회사를 보더라도 이게 인준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뭐 범 여건을 치면 거의 뭐 200석이 넘는 200석 가까운 수준이죠. 200석 네.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는 통과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제 국회 표결에서는 뭐 당연히 통과가 그렇죠. 되는 근데 건데요.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공세를 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이제 내년 차기 대권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포석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고 봐야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근데 이제 그 TK 총리로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사실은 이제 통과시켜주는 게 더 낫죠. TK 민심을 고려하면 TK 총리의 탄생을
국민의힘과 발목을 잡고 그것을 결사 반대했다. 그거보다야 이제 합심해서 이제 좀 TK 총리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기준이 그 기준에 따르면 네. 그런 얘기가 더 제 생각에는 좀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이 뭐 화끈하게 통과시켜 주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아무런 협상 없이 뭐 그냥 화끈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이제 그 총선 이전에는 사실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나머지 부적격자라고 꼽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분히 앞으로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제하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이제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뭔가 이제 반대로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그러니까 임혜숙 과기정통, 박준영 해수부, 그다음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렇게 3명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 지금 3명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지금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이건 뭐 야당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야당은 이제 국민 정서가 배치된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공세를 해야 그만큼 정치적으로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할 겁니다. 이제 여당의 반응이 사실은 더 궁금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의 이 장관 후보자 중에서 노영욱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종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실제로는 받았고. 이제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도 이게 네. 기억이 나요. 그때 한참 이 정부 중앙 종합청사에서 이제 세종시로 옮겨갈 때 네. 옮겨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라 이런 것을 굉장히 촉구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 채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말 재테크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뭐 거주하지는 못했던 것인지 근데 그런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관테크 관에 이런 특혜 분양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주 노골적이었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맥락상으로. 그런 네. 행위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또 이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여성 인사를 더 많이 배려한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인데 이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논문 표절과 관련된 부분인데 논문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논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논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자가 쓴 논문인데 배우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다. 그렇죠. 예, 근데 야당에서는 네. 표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표절인데 그 사람이 저자로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임혜숙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거고요. 다른 이제 제자의 이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인데 나중에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이제 이름이 올라갔던 부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우리 기준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빨리 임명을 해달라. 능력이 있고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촉구하고 나서거든요. 이제 네. 지금 보면 정서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는 박준영 후보자일 거예요. 박준영 후보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우자의 그 도자기 무려 이제 1250점을 영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이것을 SNS를 통해서 팔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여론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글쎄 이제 노영욱 장관 후보자와 임혜수 장관 후보자는 누구로 대체하기도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국민 여론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래 언론에서는 지금 임혜숙 후보자가 일종의 국민의힘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임혜숙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장관 3명 후보자를 전부 다 낙마시키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실제 국민의 입장이 초기에 이제 그랬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만큼은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들은 부적격 인사인데 그 중에서도 노영욱 후보자는 그나마 좀 덜 한 것 같다 잘못이. 이게 공식적인 자기들의 논평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내용대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임혜숙 후보자 정도를 낙마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러한 입장을 이제 결정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임혜숙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이렇게 단독 이렇게 붙여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종의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거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처럼 이제 보였던 그런 의혹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 여자 조공 뭐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사실 임혜숙 후보자가 이제 좀 받았던 의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 가능한 부분이 그래도 있거나 위법의 문제는 아니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논문의 경우에도 논문 표절이라고도 했지만 일종 이건 언론 표현인데 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논문 내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그렇죠. 이제 승진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가는 사이에 논문 실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목도 임혜숙 후보자의 이제 주장은 그런 논문이 아니어도 그렇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즉 그리고 이제 뭐 나라 돈으로 이제 뭐 저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뭐 거기에 이제 가족을 대동하고 갔다. 그런데 그 학회에서는 또 가족을 대동하고 오라고 뭐 권장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참석률이 높아질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찻잔을 그렇게 대량으로 샀는데 사서 그냥 집에다 이제 모셔놨으면 그래도 그 얘기가 그렇게까지 이제 이상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취미로 수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수집하면 우표 정도나 수집을 했겠죠. 저는. 네. 근데 찻잔을 어쨌든 외교관의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이삿짐으로 들여왔다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집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걸 카페에서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현행법상의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려면 박준영 후보자가 문제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성격이 좀 바꿔진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가 되기 전부터도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등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민주당과 매우 가까운 인사다. 네. 좀 정치적 성격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도 의혹이지만 임혜숙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른 4명의 후보와는 다르게 임혜숙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혜숙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사람은 관료입니다.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 참사관을 지냈는데 이게 도자기를 구매한 개수 자체가 1250점인 거예요. 이게 한 50점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250점인데 이걸 외교관 이사점으로 무관세로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다 사용했다. 그럼 이게 좀 1250점을 다 사용했다는 집에서 것도 쓰는 그릇이다 이게. 아니 뭐 집에서 중고품으로 예. 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그렇죠. 워낙 뭐 찻잔이나 이런 것들 좋아해서 네. 그렇게 사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외교관의 그 행랑으로 뭐 이삿짐 나르는 거야. 이건 박준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뭐 이건 제가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네. 설명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카페를 개설하게 차리게 됐는데 우리 중고품 거래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LH 사태만 보더라도 차마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도 데이터 전문가로서 일반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관찰하고 이 정성적으로 수정하는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이런 이 사람들의 표현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정서상으로 이게 사람들의 반발심을 네. 불러오는 이슈더라고요. 네네.
이게 고비고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좀 맞지 않은 이런 문제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메스 후보자도 앞서 이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동반해 가지고 결국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국가 그렇죠. 연구비를 갖고 가족을 동반해서 해외 학회 참석한다는 거는 국민 상식하고 또 맞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근데 이매수 후보자가 이것도 저도 이제 청문회에 나왔던 내용에 말씀드리면 이해수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은 자기가 지불을 했다. 가족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뭐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갔는데 여러 사람이 밥 먹은 기록은 정산이 안 돼요. 그렇죠.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호텔비를 같이 한 사람이 써야 될 호텔비를 뭐 여러 사람이 쓴다거나 두 사람이 쓴다거나 그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혼여가 좋은 거예요. 혼자 여행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준영 후보자가 타깃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앞서 이제 그 김부겸 후보자 말씀도 하셨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지금 장관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정리는 그래서 뭐 사실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여당이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하느냐 그리고 청와대가 거기서 어떻게 응하느냐 그래서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만약에 이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이제 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걸로 이제 그러면 여야 간의 협상이 또 끝나는 거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다음 또 청문회 뭐 있을 거예요.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그렇죠.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청문회라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예를 들면 뭐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얘기 다시 얘기하자고 자꾸 하는데 그 문제와도 연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전 뭐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정쟁의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긴장 관계들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 청와대도 인적 쇄신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개각을 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래서 이철이 정무수석을 또 임명하기도 했고 네. 야권하고 또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렇죠. 민주당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장 결정을 못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강행하기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네. 여당도 더 이상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서 덜러리 서느냐 이런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꼼꼼히 따져보면은 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서 또 이 임명을 못한다 이런 또 결과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정책적으로 이게 후퇴하는 것이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김민하 평론가가 제가 이제 저간의 이 여론 동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꼭 뭐 박준영 후보자에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강행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결격 사유가 있고 이 사람만큼은 안 되겠구나 하는 후보자는 가려내지 않을까. 스스로 자진 사퇴를 네. 거기서 딱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당이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건의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주말 지나고 나서 건의하는 형태가 되고 청와대가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이제 어떤 여론을 반영한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법을 어겼다든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그런 건의를 하려면 이 부분은 장관으로서의 결격
불합격 사유이거나 법을 위반했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은 임혜숙 후보자가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라든지 또는 뭐 그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여자 주곡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논리를 또 만들고 모양새를 만드는 것에 청와대와 여당이 좀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데 무게를 두 분 다 좀 실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34%가 나왔어요. 이 김민하 평론가가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하신 대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반등했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여론조사의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정 지지율 34%가 나왔고 부정평가가 58%가 나온 건데요. 예. 이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60%였기 때문에 2%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것이고요. 긍정평가는 지난주가 역대 최저치 29%였는데 네. 5%포인트가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세부적으로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직무수행 긍정률이 이제 지난주에 21%였는데 26%로 이제 늘어났고요. 60대 지지율도 지난주 20%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5%포인트가 올랐고 4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40%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을 나눠서 보면은 지난주에 진보층이 이제 진보층이 61%, 보수층이 10%, 편차가 이제 51%였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이 53%, 보수층이 15%로 편차가 이제 38%에 그쳤다. 이런 이제 분석인데요. 네. 그러면 응답자들이 어떤 것을 긍정평가 요인으로 꼽았냐라고 하면 코로나19 대처와 복지 확대 등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평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좀 소폭 하락한 그런 모양새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계층이 무당층이 이제 29%여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여전히 이제 무당층이 있다 이런 분석 내용이죠. 네. 지금 그 배종찬 소장께서 네. 그동안에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 30%벽 깨지면 네. 그걸 레임덕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음. 근데 지금 20%대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반등한 모습이란 말이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네. 29%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반등을 한 것이죠. 이게 어떤 요인으로 해석해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위기 인식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 대통령 지지층들도 이 지지율 30%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되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발생했던 것도 지지층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으로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위기 인식에 따른 반등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반등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얼마만큼 지지율 관리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을 통해서 적어도 이탈을 했지만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지층들도 있거든요. 그들을 최대한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인사청문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오늘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주 5.18 국립묘지를 다 찾았어요. 민주묘지를 다 같이 찾았어요. 지금 민주당이 가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다. 이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도로영남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지도부가 특히 이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추진해왔던 그러한 어떤 개혁의 연장선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그동안 포용하지 못했던 지지층에 대한 그러한 포용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도층을 공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좀 포함된 그러한 행보라고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로 영남당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논란을 어떻게 다룰 건지가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 당대표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남 출신이면 어떠냐라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영남 당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초선들이 지난번에 이제 재보선 끝나고서 입장을 영남 꼰대당은 안 된다 이렇게 내면서 영남 출신 당대표란 이제 구태 정치다라는 등식이 지금 형성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남 출신이면 뭐 어떠냐라는 얘기는 구태 정치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남 출신 당대표의 탄생을 용인하면서도 그렇게 뭐 구태 정치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드로 호남행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해석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김기현 원내대표만 호남에 갈 게 아니고 지금 또 초선 의원들이 따로 간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선 의원들은 따로 가서 아예 그 전일 빌딩에 이제 뭐 헬기 사격 이런 문제까지 직접 본다고 하니까 이건 김기현 원내대표보다 한 발 더 나간 이제 어떤 행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내의 그러한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논쟁이 제가 볼 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호남행 완행 절차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런 영남 대표에 대한 희석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은 큰일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 자체가 수도권의 호남 민심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정작 행정구역상의 호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호남 방문 통해서 5.18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이른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이 지지 전략 포석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수 정당이 앞으로 크게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당의 주요 요직은 호남에 배정해야 된다.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호남 기반을 저는 정말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 네, 세 번째로는 반짝하는 접근이 아니고 초질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중도 확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분들의 그 어떤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건 그냥 김민하 평론가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좀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경선 연기론이 각 대권 주자들한테 끼치는 유불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이 반발하고 이런 건데 경선 연기라는 것에 뭐 어떠한 뭐 정당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대선 주자들이 동의만 할 수 있으면 대선 경선 연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이랑 같은 시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경선을 뭐 펼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그때 보수 정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각 대선 주자가 받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논란이 좀 이어지다가 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결단을 해서 승부수를 던질 것 같아요. 그냥 경선 연기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재명 지사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네, 상당한 네, 의문을 갖고 쉽게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저라면 그렇다고요. 저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 부각이 됐다가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아마 당분간은 조금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 김민하 왜냐하면 당내 갈등으로 갈 수 있기 평론가 때문에. 대선 나가나요 그러면? 나이 너무 젊어가지고 대선을 갈 수가 없네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외전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